자, 어지러운 시기에 중심을 유일하게 잡아주고 계신 국가의 어른이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아, 이거 저 미국 그 도청 사건이요. 어휴, 뜨거워지는데요. 뭐 식을 줄 모르는데요, 계속. 이게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무슨 아마 전자장비를 이용했는지 휴민트를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의 이 대화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그 녹취된 것이 이제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한국 것만 보도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것,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것도 그게 도감청된 게 이게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만 이게 문제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도 조용하고 우크라이나도 조용한데 대한민국 야당이 이걸 치고 나왔고 이게 한미 외교 참사 그다음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도감청 시설에 대한 이 방탐 시설을 제대로 안 했다.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라. 이래가 정쟁화돼 가지고 이것이 시끄럽게 돼버렸다고.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은 일종의 사과를 한 셈이야. 그리고 도감청 했던 사실과 녹취한 걸 사실로 인정을 했어. 그리고 그것이 유출된 것도 인정을 했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용산의 그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그거와는 조금 다른 말을 미국 출장 가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은 이걸 더욱 정쟁화해서 여기에 윤석열 정권 공격의 자료로 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이다. 첩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방이건 동맹국이건 다 하죠. 다 해야 한다. 안 하면 바보다. 능력이 있는데 안 하면 바보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능력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 간단히 얘기를 들면 한미 동맹관계고 한일도 우호관계인데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년마다 얘는 5년마다 대통령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뀐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다. 이게 문재인 정권과 어떤 차이를 두고 이 김정은 정권을 바라다보고 이게 교섭할 것인가. 그게 초미의 관심사지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 때 하도 뒤였으니까 이거 비슷한 놈 들어오는 거야. 어떤 거 저 파악을 해야죠. 거꾸로 트럼프 때 북한 문제를 즉흥적으로 다루었지 않나. 그렇죠. 그 정의용이 안보비서관이 그 저기 평양 갔다 와갖고 백악관 가서 김정은이는 절대 핵 포기할 핵 개발할 의사가 없고 더 이상 안 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뵙기를 원하다가 그 자리에서 만나러 간다 해버려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이랬던 트럼프였는데 바이든은 과연 어떤 태도일까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으로서도 겉으로 하는 말만 갖고 우리가 이게 100%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양쪽이 다 이게 첩보를 통해 가지고 내밀한 생각이 어떻고 참모들 생각이 어떻고 하는 거 알아보는 거는 당연지사 중에 당연지사다 이거야. 그게.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되고 미국도 우리를 파악을 하려고 그럴 거고. 근데 이번에 이 일을 당하고 이제 야당에 의해서 이게 정치 문제화가 돼 가지고 이 한미관계 파탄을 내야 되겠다고 이 작정을 한 것 같아. 이게 국제 관련은 동맹이건 우방이건 적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첩보전을 해 가지고 유리한 첩보 상대방의 동향 생각 그다음에 뭐 무기 같은 무기 개발 정도 이거 다 캐내 가지고 국가 이익을 지켜야 되는데 이 이재명 민주당의 주력이 386에서 586 된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그 38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되는데 80년대 전두환 정권하고 반정부 투쟁할 때 구호가 반미 자주화, 반종족주의에 입각한 반일, 항일, 그다음에 반미 이게 구호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대로 이렇게 뭐 그 이념화되다시피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만 뭐라면 반미고 일본에 조금만 뭐하면 독도 팔아먹었다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이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대한민국 국익을 해친다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도 양보 안 해. 네. 알아도 이참에 그냥 윤석열 정권 아주 골로 보내야 되겠다. 지금 이 작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 각국의 그 첩보 활동이 어떻다 하는 거 한 두 가지 사례만 제가 네. 얘기를 할게요. 최고의 첩보 기관은 모사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 CIA, 소련의 KGB, 영국의 MI6 이런데 모사드가 최고인 것이 첩보 수집 능력, 그다음에 암살, 네. 암살. 우리를 적대하는 나라의 핵심은 제거한다고 결재가 딱 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암살해버려요. 네. 그런데 거기 이제 사례 중에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니까 모사드 요원 중에 60년대 중반에 코헨이라고 하는 모사드 요원, 네. 우리 지금 국정원 요원이죠. 네. 가 적대국인 시리아에 침입에 들어가 간첩으로 침입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국방보좌관까지 올라갔어.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이 그래가 국방장관 발령 직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탐지돼 갖고 이게 체포돼 군법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이게 공개 처형 당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약 5년의 공작. 그러니까 모사드가 이같이 끈질기고 집요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이 코헨의 경우인데 5년 공작. 미국에 가가지고 그게 무슨 학위를 받아가지고 네. 아르헨티나의 시리아 교민사에 진입해가지고 네. 시리아 이민 2세 미국서 공부하고 온 이민 2세 무역을 해서 돈을 번 사람으로 신분 세탁을 거기서 한 2, 3년 해가 본국에 송금도 하고 장학재단도 만들죠. 그래가 다마스커스에 금이 환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구워 삼는 단계까지 가가지고 국방보좌관이 된 거예요. 그 탄로가 났어. 그러니까 모사드 측에서는 이스라엘 정부를 통해가 우리가 시리아 간첩 50명을 풀어줄 테니까 코헨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이 시리아가 당한 게 워낙 심각하게 당했으니까 그렇죠. 네. 거절당해가 총살형을 당했는데 텔아비브의 모사드 본부 건물 1층에 이 코헨의 반신 흉상이 있어. 이게 우리 모사드의 군신이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모사드라는 게 이제 그런 정도의 기관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 그 수준에 가야지요.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 그 수준에 가기는 그냥 북한에 대한 첩보활동, 공작활동 완전히 말살해버려. 부셔버렸잖아요. 그 국정원 출신 내 학교 후배가 있는데 그 물어보니까 지난 5년 동안에 평양의 휴민트 완전히 없어졌다. 휴민트라고 하는 것은 인적 인간, 예. 연락망이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적 간첩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이게 문정은의 서울 출장 소화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보기관이 적골이었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뭐 북한은 뭐 그렇게 돼버리고 중국에 대해서 첩보 활동을 한다 하는 거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게 무방비 상태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가 아주 묵직한 이 첩보 전쟁의 사례를 얘기를 했지만 약간 가벼워 보이지만은 이 정보기관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상대국 이 정보를 예민하게 파가야 되나 예를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예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양반이 60년 선거에 케네디한테 지고 2년 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도 브라운 민주당 후보에 지고 이제 완전히 닉슨은 끝났다 이렇게 됐는데 6년 뒤 68년에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습니다. 네. 부활했어요. 네. 그러니까 62년부터 68년 그 사이 65년 6년에 무슨 책을 내는 거 하니까 세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냈는데 네. 거기에 자기가 그 동안에 그 낙백 시절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면담한 그 면담기를 거기에 남겨놨다. 네. 지금 교보문고에 가면 아마 그 재고가 있을 거예요. 네. 나는 뭐 오래 전에 뭐 한 20년 전에
그 아주 탐독을 했는데 뭐 모택동, 주굴레 다 면담하게 나오고 이러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할 때 한국도 왔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야. 그래가 여기 이 주한미 대사관이 당시 외무장관을 통해가 전 부통령 닉슨이 와서 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니까 기회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동건 장관이 청와대 가서 얘기하니까 안 만나겠다고 그러거든. 네. 박 대통령 닉슨도 잘 모를 뿐 아니라 그 뭐 부통령 지내고 그러니까 전직 부통령이고 현직 변호사 별로 값이 안 나간대. 그런데 이제 이동건 장관이 설득을 했어. 그러니까 점심 저녁 그 사이에 티타임에 그냥 뭐 건성으로 만나준 것 같아. 그래서 세계의 지도자들 면담록에 박정희 대통령 빠져버리고 그게 오른 사람 두 사람 이 경우만 얘기해. 드골 대통령을 만났어. 파리에 가고. 근데 드골 대통령은 파리 주재 미국 대사의 청탁을 받고 우리 닉슨 전 부통령께서 오세가 각하를 한번 뵙고 좀 면담을 하고자 하니까 두말 안 하고 오라 그래. 그 저녁 만찬을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를 했어. 그리고 아주 격렬했어. 당신은 젊으니까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런데 그 손에는 프랑스 정보기관의 첩보가 올라 있는 거야. 닉슨은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반드시 된다. 드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될 사람 전직 부통령이고 현직 변호사를 그렇게 만나줄 리가 있나요? 틀림없다. 그래 미리 다져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면담록 보면 드골을 아주 일어났다고. 그만큼 본인이 기분 좋다 이거지. 그렇죠. 이스라엘을 갔어. 가가지고 이제 그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국군 총사령관이 사령부 연병장에 닉슨을 모셔가지고 완전히 국가 원수급의 분열 사회를 했어. 그리고 만찬 초대하고. 하하. 첩보가 들어온 거죠. 그게 뭐 기분이 좋은 게 그게 다 나타나 있어. 자, 68년에 대통령이 됐다. 드골의 불란스와 닉슨의 미국은 닉슨이 대통령 된 그 순간부터 밀월 관계. 불란스하고 미국은 원래 조금씩 삐끗삐끗하고 그렇죠. 지금 그 마크롱도 삐끗삐끗하잖아요. 불란스 사람도 성격이 좀 특별하니까 아주 평안한 밀월 관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관계는 어찌 되느냐. 닉슨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그 총사령관 지금 이름을 깜빡했는데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로 가 있었어. 그게 이제 닉슨이 당선됐다. 그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문제는 안 그래도 미국이 호의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도청도 하지만 그래 도청하고 이런 또 관계가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문제는 워싱턴 이스라엘 대사하고 닉슨 대통령이 직거래. 한국을 어찌 됐느냐? 물 먹었어. 그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론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워싱턴 오지 말고 샌프란시스코에 오라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호텔에 가서 뭐 잠시 만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첩보전의 중요성이 보통 중요한 일이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국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동맹이냐 우방이냐 관계없어 이게 첩보전을 하기 마련인데 한국 야당이 유독 이번에 이게 들통났다고 해가지고 들통인지 뭐지 언론에 보도되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도 정권 잡을 날이 올 거 아니냐 이게야. 그럼 미국이 그대들을 정상적으로 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손해고 국가이익도 이게 단절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은 용산이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죠. 했는데 뭐 그 책임자는 이미 해임이 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곁들여 가지고 이게 외교부 장관은 박진 장관은 일단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당 강경파에게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리는데 더 이상 이거 정쟁화하지 마라. 정쟁하지 마. 누워서 침 뱉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우리도 첩보전을 강화하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라. 민주당이 그렇게 나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빌어야지 어떻게. 아이고 저 각국의 흥미진진한 첩보전 얘기
들었는데 좀 그런 의식이 있는 대통령 밑에 참모라든가 장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보여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좀 아마추어 같이 접근을 하니까. 이번에 이게 아주 중요한 계기니까 예. 앞으로 스마트하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스마트하게 좀 해주십시오. 국가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